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계사 읽어드리고 있는 박세훈입니다. 이제부턴 우리가 서아시아사를 한번 읽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아시아사라고 한다면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서남아시아부터 그리고 중앙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북부 이집트 쪽까지도 살짝 걸쳐 있는 내용이긴 한데 우리가 주로 다뤄지는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서아시아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중요성은 앞으로는 더 커질 것 같다. 점점 커져가고 있는 게 보이고 출제에 있어서도 그 비중이 적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이 세계의 국제 정세와 각종 분쟁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필수적인 그런 지식이 되기 때문인데요. 물론 교과적으로 다루는 내용들이 현재의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배경이나 문화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필수적인 기초 지식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공부를 좀 시작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마 국제 정치나 외교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때 공부한 것이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이번 클립에서는 대체로 이제 고대 내용이 중심이 될 텐데, 자, 서아시아사 하면 바로 종교적으로 이슬람교를 많이 떠올리실 겁니다. 실제 그렇긴 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렇게 고대부터 다룰 때는 다른 종교를 먼저 주로 언급하게 되는데요. 바로 조로아스터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의 최초로 서아시아의 상당 부분을 통일했던 이 나라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시리아입니다. 자, 이 아시리아는요, 기원전 7세기경 기마전술, 철제무기를 바탕으로 서아시아의 상당 부분을 통일했다고 합니다. 한때 이집트 지역까지 정복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정복한 지역에 총독을 파견해서 중앙 집권적인 통치를 실시하고요, 제국 곳곳에 거대한 지구라트를 건설합니다. 수도는 니네베인데 여기에 왕립 도서관이 운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도서관이라는 것이 그 당시 문화적 수준을 보여주는 총체이기 때문에 이 아시리아가 어느 정도 역량을 갖추고 있었는가를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도 니네베의 왕립 도서관, 이런 내용들이 잘 언급이 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들이 가장 많이 언급되는 내용은 뭐냐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피지배 민족에 대해서 강압적인 통치로 결국엔 많은 반발을 사다가 무너졌다.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제 이주를 시킨다 할지 무거운 세금을 매긴다 할지 이런 강압적인 통치가 결국에는 아시리아를 단명케 했다. 그러면서 이제 4개의 나라로 이렇게 분열이 되었다는 건데, 리디아, 메디아, 신바빌로니아, 이집트, 이렇게 분열이 되었다라는 건데, 사실 이 서아시아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요, 굉장히 이제 문명의 교차로로서 다양한 종교와 문화 그리고 다양한 민족이 공존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역사적으로 나타났던 나라들 중에서 그런 이 지역에서 나타난 그런 나라가 좀 오래간 나라들의 특징은 이것을 잘했습니다. 바로 어떤 걸 잘했냐면 융합을 잘했던 거죠. 그리고 그 반대의 상황에 놓였던 나라들은 그렇지 아니하고 좀 피지배 민족을, 다른 민족을 좀 강압적으로 다루었다. 요렇게 이제 했다라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근데 아시리아는 융합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무너졌고요. 자, 그 이후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열되었던 서아시아 지역을 재통일한 나라가 바로 그 유명한 페르시아 제국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2개 정도가 비슷한 이름으로 언급이 되거든요. 자, 이번에 언급되는 페르시아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되겠습니다. 기원전 6세기에 분열된 서아시아 세계를 재통일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군주로는요, 키루스 2세 그리고 다리우스 1세가 있는데, 당연히 이제 다리우스 1세가 직접적으로 언급이 됩니다. 자, 키루스 2세 같은 경우는 키루스 실린더, 키루스 원통이라는 유물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데요. 일단 기원전 6세기경 메디아 신바빌로니아를 정복하고 이 정복 활동으로 인더스강에서 지중해 동부, 이집트까지 통일을 시켰습니다. 자, 근데 그는 강압적인 그런 통치 대신에 다양한 민족의 문화와 왕조를 존중하면서 다스렸다는 거죠.
키루스 원통에 드러난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그가 기원전 539년 바빌로니아를 정복한 후에 원통에 새겨서 발표한 건데요. 다른 민족의 전통과 종교에 대한 존중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인권 선언이다, 이런 별칭까지도 받았다라고 해요. 자, 뒤를 이어 다리우스 1세 이야기입니다. 자, 그는 중앙 집권적 통치 체제를 일단 정비를 하게 되죠. 20여 개의 속주에 총독과 감찰관을 파견하는데, 자, 이 감찰관의 명칭이 흥미롭죠. 왕의 눈 그리고 왕의 귀, 아주 많이 나오는 그런 키워드가 되겠고요. 상징적인 도시 하나가 건설이 됩니다. 바로 페르세 폴리스가 되겠습니다. 출제가 잘 되는 키워드죠. 페르시아의 행정적인 수도는 수사인데 이제 상징적으로 이 페르세 폴리스가 건설이 되었고요. 이 페르세 폴리스의 그 건축 양식들만 보더라도 아시리아나 바빌로니아나 이집트 이런 다양한 문화의 흐름을 담고 있어서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포용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을 의지가 드러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도로가 잘 닦였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감찰관은 왕의 눈과 귀라고 했는데 이 도로 같은 경우는 왕의 길이라고 하죠. 그래서 왕의 길과 그 다음에 군데 역참이라는 것을 정비한다. 자, 그래서 세계사에서 이 역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게 몽골과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되겠습니다. 자, 일부 교과서에서 나온 내용으로는요, 화폐 제도와 도량령을 정리했고 지중해와 홍해를 잇는 운하를 최초로 건설한 것 또한 이 아케메네스 페르시아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유적 2개 더 소개하겠습니다. 아까 그 페르세폴리스 유적에 가면 만국의 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제국이 가장 번영할 때 거느린 속국이 무려 28개국으로서 당시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를 거느렸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그런 문이 되겠고요. 이 문을 통과해야만 왕을 아련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비시툰산 기념비라는 것이 있는데 다리우스 1세가 비시툰산의 암벽에 세 개의 언어, 즉 고대 페르시아어, 엘람어, 바빌로니아로 전승 기념비를 새겼습니다. 여기에 이 제국의 창건, 팽창을 아우라마즈다의 도움의 결과라고 기록했는데, 여기서 이제 다리우스 1세를 통해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라는 걸 알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우라마즈다, 바로 조로아스터교의 주신인데 그것이 기록됨으로써 조로아스터교를 기반으로 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유적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도 피지배 민족의 전통이나 신앙을 존중하는 관용 정책, 이런 것들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게 조로아스터교인데요. 자, 이 조로아스터교는 고대 이제 이 페르시아의 종교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우라마즈다를 최고신으로 숭배를 하고요. 광명과 선의 신, 그리고 아우라마즈다와 암흑과 악의 신, 앙그로마이누의 끊임없는 투쟁의 장, 그러니까 이런 이원론적인 우주관에 입각한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랑조 페르시아 때는 이게 교리가 굉장히 이제 체계화가 되고 일종의 경전이죠. 아베스타 이런 것들이 왕성이 됩니다. 이제 국교가 되죠. 이 조로아스터교의 유일신 사상, 내세관, 선과 악, 이런 것들로 대비되는 그런 이원론적 세계관은 더불어서 이제 죽은 자의 부활이나 최후의 심판, 이런 개념들도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더 뒤에 나타나는 유대교랄지 크리스트교, 불교, 이슬람교, 이런 것들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자, 이 페르시아 제국의 언어 쪽으로는요, 아랍어가 아니라 아람어라는 걸 공용어로 사용을 했고, 페르시아 고유의 쐐기 문자, 이런 것들도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랬던 이 페르시아가 어떻게 쇠퇴를 하게 되었을까요? 결국에는 이제 서구 세력과의 어떤 충돌이 이었었는데요. 바로 우리 서양사에서도 크게 다뤄지죠.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었습니다. 자, 이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나라가 많이 이제 쇠퇴를 했고 속주 총독들의 반란도 이어집니다. 자, 그러다가 기원전 4세기에 또 역사에 큰 임팩트를 남겼던 정복군주가 나타나죠. 자, 바로 그리스 세계를 장악했던 알렉산드로스가 침공을 해옵니다. 자, 기원전 4세기 알렉산드로스의 침공으로 결국에는 멸망한 것, 이것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렇게 해서 지금 서아시아에서 이제 우리가 고대사 들어왔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금 아케네메스 왕조 페르시아를 우리가 언급을 했습니다. 이 이후에는 그럼 이제 이 지역은 알렉산드로스 제국이었겠죠. 근데 그 알렉산드로스 제국도 결국에는 알렉산드로스가 사망한 이후에는 분열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이 다시 좀 분열이 되면서 뭐 크고 작은 나라들이 좀 생기는데 뭐 대표적인 나라라고 한다면 그리스인이 세운 뭐 박트리아랄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 이란계 유목민이 세운 파르티아랄지 이런 나라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파르티아는 한번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많이 언급이 된 나라고요. 시기를 보니까 나름 오랜 기간 동안 강성했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기원전 3세기부터 서기 3세기까지, 그럼 꽤 길죠. 자, 역시 지역적으로는 이 동서 중개무역의 중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역으로 언급이 많이 되는 나라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붕괴한 이후에 이란계 유목민이 건국을 했고요. 중국에서는 안식국이라 이렇게 불렸던 나라가 되겠습니다. 수도 잡아두셔야 되고요. 수도는 크테시폰이라고 불렀습니다. 페르시아 왕조의 전통을 계승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방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어와 페르시아 문자를 사용을 했고요. 한창 번영했을 때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인더스강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자,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온 부분은 바로 이 문장인데요. 로마 제국과 그리고 인도는 대체로 쿠시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대체로 한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로마, 인도의 쿠시안, 중국의 한, 이들을 연결하는 동서무역로에 위치하면서 중개무역으로 번영을 하였다. 이 내용이 굉장히 언급이 잘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다가 결국엔 그 주변 나라들과 교역도 하겠지만 대립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쇠퇴를 했고 3세기에, 자, 서기 3세기에 사산 왕조 페르시아에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용 요소 자체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알토란 같이, 자, 중개무역의 중심지, 그다음에 로마, 쿠시안, 한 동시대에 존재를 했다. 그다음에 사산왕조 페르시아에 무너졌다. 이 내용으로 출제가 최근 들어서 많이 되고 있다는 사실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사산왕조 페르시아로 가볼게요. 파르티아를 무너뜨렸고 꼬리를 잡았습니다. 자, 사산왕조 페르시아는 3세기부터 7세기까지 있었고 지금 무너진 게 이제 651인데 아마 세계사 수능 역사에서 여러 선지들이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선지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똑같은 문장으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게 바로 사산왕조 페르시아의 멸망이었습니다. 정말로 많이 나온 그런 선지가 되겠어요. 자, 건국입니다. 이란계 사산족 출신의 아르다시르 1세가 건국했다고 하고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부흥을 내걸었습니다. 뭐 이름만 볼 때도 우리가 뭐 이런 방향성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파르티아를 차지하며 건국을 했습니다. 자, 수도는 크테시폰입니다. 파르티아의 수도도 크테시폰이었죠. 자, 발전 보겠습니다. 뭐 샤프루 1세 이런 군주 때요. 동쪽으로는 박트리아, 그리고 인도의 쿠시안 왕조 쪽으로 점령을 나갔고요. 서쪽으로는 로마 제국을 공격하면서 메소포타미아에서 로마 세력을 몰아냅니다. 260년에는요 심지어 에데사 전투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서 로마의 발레리아누스라는 황제를 포로로 잡았다. 자, 그래서 나름대로 굉장히 강성했다. 그리고 로마랑 치열하게 싸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자, 6세기 군주 호스로 1세로 가게 되면 사방으로 세력이 확장된 시기이기도 하고요. 자, 호스로 1세 때는요, 자, 비잔티움 제국을 누르고 이란에서 메소포타미아에 이르는 대제국이 건설됩니다. 자, 그러면서 뭐 비단길뿐만 아니라 바닷길까지도 장악을 했고, 이런 교통 요충지를 차지한 이점을 이용해서 인도나 중국이나 로마 그들과 상업 및 문화적 교류를 활발히 하면서 중개무역으로 번영했고요. 조로아스터교의 경전 아베스타가 이때 정비됐다고도 합니다. 자, 통치할 때는 페르시아어를 공용어로 사용을 했고요. 뭐 어느 나라든지 중앙집권이 됐을 때 나타나는 특징, 지방의 총독을 파견해서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했다라고 해요. 자, 결국에는 이 비잔티움 제국과 이제 공존하면서
비잔티움 제국이 어떻게 보면 이제 유럽의 마지노선, 그리고 이제 사사랑조 페르시아는 이제 서아시아 지역의 또 이제 핵심, 이러다 보니까 계속 부딪힙니다. 아주 오랜 기간 끊임없는 전쟁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쇠퇴도 했겠고, 그다음 왕실의 내분도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슬람 세력이 흥기를 했을 때 정통 칼리프 시대의 이슬람이거든요. 그들에게 무너졌다. 651년 이슬람 세력 정통 칼리프 시대의 이슬람에게 무너졌다. 진짜 가장 많이 나온 선지가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자, 문화적 특징은요, 여러 민족의 문화를 융합한 국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런 특징들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그 지역의 위치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종교로는요, 조로아스터교가 국교화되고, 그리고 마니교라는 종교가 출현하죠. 자, 이 마니교를 보시면 크리스트교와 불교, 조로아스터교 등의 사상이 수용이 돼서 현세를 부정하는 금욕주의, 정신주의적 성향이 강했다라고 합니다. 당시 조로아스터교는 이제 국가와 결합하면서 점차 세속화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과 대립하면서 이제 이 마니교 자체가 탄압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중앙아시아, 그다음 중국 이런 데 전파가 됐고, 우리가 중국 그 당나라 때 이제 공부를 해서 알겠지만 마니교가 그때 또 들어오기도 했죠. 자, 그러면 이제 이번 클립에서는 어디까지 다룰 거냐면요, 사사랑조 페르시아가 결국은 이슬람 세력에게 무너졌다라는 걸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럼 그 이슬람은 무엇인가, 요 정도까지만 언급하고, 다음 클립에서는 그 이슬람을 기반으로 했던 강성했던 나라들, 그 나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이슬람 같은 경우는 일단은 사사랑조 페르시아를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 사사랑조 페르시아가 비잔티움 제국과 끊임없는 이런 대립들을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지도를 봤을 때 이 아라비아 반도라는 게 있습니다. 메디나나 메카 이런 도시들이 있는, 오늘날의 사우디 아라비아가 있는 그 지역이죠. 그 다음에 이제 왼쪽 바다로 이제 홍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홍해에서 이제 지중해로 연결되는 이제 그 동네인데, 자, 이 지역의 교역의 루트가 원래는 이제 육로를 쓴다라고 하면 지중해 거쳐서 비잔티움 제국으로부터 사사랑조 페르시아, 이렇게 이제 무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워낙 오랜 기간 사사랑조 페르시아와 비잔티움 제국의 대립이 심했고, 이 지역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이걸 우회하는 새로운 교역로가 발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 거점 도시가 번영하게 되는데, 메카나 메디나 이런 도시들이 번영하게 되고, 자, 이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이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물론 이제 도시가 번영했기 때문에 돈을 버는 사람들, 이제 상인들도 이제 성장을 하게 되겠고, 여러 귀족들도 생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제 부익부 현상이 생기면서 이 지역 이제 더 불만을 가지는,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생기고, 이제 부족 간의 이제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리더십, 아니면 새로운 믿음, 이런 것들을 갈구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의 어떤 정치적인 안정,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신들을 이제 이끌어줄 수 있는 지도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바랬을 것 같은데, 딱 그 상황에 유리신 알라로부터 계시를 받고 깨달음을 얻고 종교를 창시한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죠. 애초에 그 무함마드 또한 그의 배경이, 사회적 배경이 메카의 상인 출신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이제 결혼을 했던 그 아내 또한 대단한 이제 재력을 가지고 있었죠. 자, 그래서 그 재력을 바탕으로 오히려 이 무함마드가 어떤 시간적인, 경제적인 여유가 많이 생겼을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명상과 어떤 이제 사상에 이렇게 깊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계시를 딱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일신 알라를 숭배하는 이슬람교가 이때 성립이 됩니다. 자, 그 특징은 우상 숭배를 배격하고 알라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이런 교리를 내세우게 돼요. 자, 어려운 시기 모두가 평등하다라는 교리를 내세우면서 이렇게 그 어떤 개인적인 어떤 매력이나 능력이나 리더십이나 카리스마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지도자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호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역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반응들, 기존 보수적인 귀족층, 그 다음에 이 다신교를 이제 따르면서 여러 다신을 이제 숭배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한테 각종 편의를 제공하면서 돈을 벌고 있었던 이제 기존 기득권층들, 이들의 반발 당연히 이제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핍박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무함마드가 신변의 보호를 위해서 거점을 이동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동을 했던 622년 헤지라라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 헤지라라는 사건이 이슬람력의 기원이 되는, 원년이 되는 그런 사건이죠. 자, 그래서 일단 메디나로 이동을 해서 교세를 확산하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메카를 탈환하게 되고, 이게 630년경 아라비아 반도를 대부분 점령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이슬람의 이제 확장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메카, 우리가 뭐뭐의 메카, 패션의 메카 이런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무함마드의 이제 출신지기 때문에 의미가 굉장히 깊고, 여기에 이제 유적지라고 출제가 될 수 있는 게 있다면 바로 큐브 모양, 바로 카바 신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630년 무함마드가 메카를 정복을 한 뒤에 유리신 알라의 신전으로 바뀌었던 곳이고, 지금도 이슬람 세계의 으뜸가는 성지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제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의 그 이제 무슬림들이 여기를 와서 성지 순례를 하고자 하죠. 자, 이슬람의 그럼 종교적인 특징, 오행이라는 걸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금식, 네 번째 희사라고 해서 일종의 기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카 순례, 이런 것들을 행해야 했다. 그 다음에 금기시되는 거, 돼지고기 안 된다, 술 안 된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슬람의 문화적 특징을 통해서 접근하는 문제들이 나오기도 하죠. 말 나온 김에 사회 문화를 더 알아보면 쿠란이 핵심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를 들면 기독교에서의 성경, 힌두교에서의 만우법전, 다른 종교들도 이렇게 다 경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쿠란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슬람의 경전이긴 한데, 어떤 그 책으로서의 존재, 그 이상의, 훨씬 더 이상의 그 신앙적인 상징이자 권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번역도 금지가 돼 있죠. 자, 그래서 쿠란이 일상생활을 지배했고, 오행의 실천, 그 다음에 일부 다처의 허용, 돼지고기 금기시,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사회 특징으로 나타났고, 이 쿠란에서 상업을 통한 부의 어떤 증식,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상업도 굉장히 중시했다고 하면서 상인들이 많이 발전하죠. 그래서 낙타들을 이끌고 이런 행해지는 대상무역이랄지, 배를 이용한 해상무역, 중개무역,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도시들, 바그다드, 그다음에 지금은 스페인에 있지만 이제 코르도바, 이런 도시들이 굉장히 국제적으로 번영했다고 합니다. 다양한 문화가 융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쿠란 연구를 바탕으로 신학, 법학, 이런 것들, 언어학 발달하고, 메카 순례, 교역 활동, 이런 것들 때문에 지리학도 발달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술이 이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양의 어떤 여러 고대 이제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번역이 오히려 이제 서양에서는 잠시 침체됐다가 나중에 이제 르네상스로 이렇게 부활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이슬람 세계에서 이런 것들을 다 번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되려 이런 것들이 유럽에 또 수출이 되면서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요. 다양한 서술들이나 여행기나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여행기 유명한 거 바로 이븐 바투타의 여행기도 있죠. 이집트, 그 다음에 14세기의 몽골 등을 여행을 했던 이븐 바투타 여행기도 남아있고, 여러 지역의 설화를 재구성해서 이 아바스 왕조 시대를 거치면서 아랍어로 번역됐다는 그 유명한 아라비안 나이트,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건축 분야에서는요, 모스크라고 부르죠. 사원이죠. 그래서 이제 특징은 둥근 지붕이죠. 그리고 뾰족한 첨탑, 우리가 이제 미나레트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특징으로 하는 모스크가 주축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다음 무늬로는요, 아라베스크 무늬라고 하죠. 기본적으로 이 이슬람교도 우상 숭배를 엄격하게 금지하기 때문에 사람이나 동물을 직접적으로 그리지 않죠. 그래서 문자나 식물 등을 기하학적인 무늬를 섞어서 이렇게 장식을 하는데, 이게 바로 아라베스크 무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도 굉장히 뭐 발달했어요. 뭐 아라비아 숫자, 그러니까 인도로부터 또 이제 숫자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영향을 받죠. 그 다음에 뭐 천문학, 그다음에 연금술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알칼리, 알코올 이런 것들 다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의학, 이븐 시나의 의학 전범 이런 것들 관련해서 많이 발달했고, 중국의 제지술이나 나침반이나 화약이나 이런 것들을 또 유럽에 소개를 하는 역할을 하면서 동서문화 교류에 공헌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 유럽 문화에 자극을 주면서 르네상스에 이제 기여를 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문화적인 의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서아시아사의 첫 번째 시간은요, 주로 이제 페르시아 중심이긴 했습니다만 그 전에 아시리아, 그리고 뭐 페르시아, 그다음 파르티아, 다시 사사낭조 페르시아, 그 다음에 이제 정통 칼리프 시대의 이슬람에게 무너지고, 그럼 그 이슬람은 무엇이냐, 여기까지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정통 칼리프 시대부터 시작점으로 잡아서 서아시아의 두 번째 클립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